미국에서 저명한 교수가 되기 위해 노력하던 한 여성, 그녀의 연구는 늘 학계에서 주목받지 못했고 매번 실패를 반복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우연히 알게 된 한국 때문에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되었다는데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셀리나 마블입니다. 미국에서 경제학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있는 교수이지요. 제 연구 분야는 세계의 불평등 문제와 개발 경제를 중심으로 한 정책 연구예요. 쉽게 말하자면 경제학이 단지 숫자와 그래프에 갇히지 않고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람이죠. 물론 이 멋진 말은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제가 대학원에 다니던 시절에 제 교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랍니다. 저는 스승님의 그 말씀에 감명을 받고 이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학문적 이상과 실제 연구 환경 사이에서 종종 충돌을 겪으며 저는 이 길이 옳은지 의문을 가지게 되었어요. 특히 몇 년 전 제가 자신만만하게 시작한 연구 프로젝트가 있었는데요. 빈곤과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야심차게 시작한 프로젝트였어요. 뭐랄까, 저도 누군가의 영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열정을 바쳐 논문을 쓰고 학회에 발표했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학계에서 제 연구는 거의 주목받지 못했고 몇몇 동료들은 제 논문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을 서슴지 않았어요. 저의 모델은 수치와 이론에 갇혀 있지 현실 세계의 복잡성을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는 말도 들었죠. 그래요. 사실 어쩌면 그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고 저도 생각이 들었어요. 이후 제 난항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뭐 하나 잘 풀리는 게 없었죠. 그렇게 매번 실패를 반복하다 보니 스스로를 믿는 마음이 점점 희미해지더라고요. 내 연구가 정말로 세상에 의미가 있을까? 라는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제 목표는 분명했어요. 세상이 더 나아지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싶다는 것. 하지만 제가 하는 일이 그 목표와는 한참 멀게 느껴졌지요. 그건 참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하루하루가 버거워졌습니다. 아침마다 연구실에 가는 것이 두려울 정도였지요. 책상 위에는 채 끝내지 못한 논문과 통계 자료들이 쌓여 있었지만 그것들을 보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이론과 데이터는 차곡차곡 쌓여가는데 정작 그 안에 의미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몸까지 이상 신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밤낮 없이 앉아서 일하던 탓에 허리가 아프고 두통은 끊이질 않았어요.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리던 어느 날 의사가 저에게 스트레스가 너무 많다고 단호히 말하더군요. 그때서야 저는 제 몸이 저에게 쉬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손 쓸 방법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일상도 무너지긴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점점 소원해졌고 아이들은 엄마는 늘 바빠서 우리 얘기를 들어줄 시간이 없다고 불평하기 일쑤였어요. 남편은 당신이 그렇게 열심히 일해도 행복하지 않다면 이 모든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라고 묻곤 했지만 그 말은 위로가 되기는커녕 저를 더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억지로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가족들과 함께 있어도 제 마음은 늘 연구실에 가 있었거든요. 그런 저의 강박증은 시간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물론 학생들 앞에서는 여전히 냉철하고 논리적인 교수인 척했죠. 그러나 내면은 텅 비어 있었어요. 매 강의가 끝날 때마다 내가 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정말로 가치가 있을까라는 회의가 저를 괴롭혀 너무도 괴로웠죠. 그렇게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 연구도, 제 건강도, 제 가족도요. 이런 상태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조차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전 그저 지쳐갈 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하루를 간신히 마무리하고 지친 몸으로 소파에 앉은 때였어요. TV를 켜고 채널을 무심코 돌리다가 한 인터뷰 장면에 멈추게 되더군요. 화면에는 2024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사이먼 존슨 교수가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한국은 1960년대에 매우 가난했고 독재 정권을 거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민주화를 시도했고 경제가 발전하기 시작했죠. 물론 그 과정은 어렵고 복잡했지만 현재 한국의 경제는 다른 나라에 비하면 정말 놀라운 수준입니다. 한국의 발전된 상황이야말로 우리가 고민해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아는 그 한국을 말하는 건가? 그 한국이 1960년대에 매우 가난했다고? 제가 아는 한국은 전 세계 GDP 12위 정도에 기록될 만큼 굉장히 발전된 선진국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세히 한국의 사례에 대해 조사해 본 적은 없었지만 그때 그의 말은 제 가슴 깊숙이 파고들고 있었어요. 특히 어렵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 놀라운 경제 발전을 이룬 한국이라는 표현이 제 마음을 흔들었죠.
그동안 저는 연구의 방향성을 잃고 방황하며 제 노력이 세상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회의감에 빠져 있었잖아요. 정말 그의 말이 맞다면 한국이야말로 제가 원하던 그 연구 과제일 수 있는 거니까요. 한국의 사례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체계적 변화와 혁신을 통해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준 사례라는 거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의 경제 발전과 사회 변화를 깊이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경험이 제 연구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겼어요. 사이먼 존슨 교수의 한마디가 제 안에 작은 불씨를 지핀 셈이었죠. 사실 저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은 그저 몇몇 유명 기업들 정도였죠. 도대체 어떻게 이 나라가 그런 극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이 저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다음 날 아침 저는 연구실에 도착하자마자 컴퓨터를 켜고 한국 경제 성공 사례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기사와 보고서, 영상들이 검색 결과에 쏟아졌죠. 정신없이 영상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종이 울리더군요. 점심시간이 된 겁니다. 저는 점심시간에도 여전히 홀린 듯이 한국 생각을 하다가 무심코 동료 교수들과 경제 위기 극복 사례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한껏 한국에 심취해 있던 제가 한국은 IMF 위기에서 배울 점이 많은 국가라고 언급하자 한 동료가 코웃음을 치며 말하더군요. 한국은 국제통화기금 IMF와 미국의 지원 덕분에 겨우 살아남은 거라고, 특별히 배울 점이 있다기보단 운이 좋았던 거라고 말이죠. 그 말에 저는 속이 뒤집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 연구에 대해 코웃음 치던 사람들이 떠올랐거든요. 저는 그에게 한국의 경제 발전이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아직 자세한 정보를 몰랐기 때문에 더 말을 할 순 없었어요. 울그락불그락한 절 보더니 동료는 그러더군요. 식사 내기를 하자고요. 전문가에게 직접 물어봐서 한국의 위기를 해결한 게 IMF와 미국인지, 아니면 정말 한국인들이 가진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던 건지 판단을 받아보자고요. 저는 자신 있게 알겠다고 했어요. 왜냐면 사이먼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한국을 보고 배워야 한다고요. 며칠 후 저는 동료와 함께한 경제학 세미나에서 한국 경제를 연구하는 유명 학자인 앤드류 박 박사를 만났습니다. 앤드류 박 박사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IMF 외환위기 당시 한국 정부와 국제기구 사이의 협력을 연구한 전문가였어요. 저는 기다렸단 듯이 그에게 한국 경제 위기 극복에 대한 질문을 던졌어요. 정말로 한국이 외부 지원 덕분에 IMF 위기를 넘겼다고 봐야 하는 거냐고요. 박사는 잠시 고민하는가 싶더니 말하더군요. 외부 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요. 한국 국민들의 협력과 정부의 과감한 구조조정이 없었다면 그 지원도 소용없었을 겁니다. 역시 하고 저는 무릎을 쳤죠.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는 금 모으기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이 운동이 단순히 상징적인 행동이 아니었다고 강조했어요. 사람들은 국가가 어려울 때 자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기부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경제적 행동이 아니라 사회적 신뢰의 표현이었죠. 또한 그는 IMF가 요구한 구조조정이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이유는 정부의 강력한 추진력과 국민들의 협조 때문이었다고 덧붙였어요. 다른 국가에서도 IMF 지원을 받았지만 실패한 사례가 많다고 하며 한국은 그 과정을 기회로 삼은 좋은 본보기라고도 했죠. 특히 금 모으기 운동처럼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행동한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나니 그 자리에서 저는 한국 경제에 대한 더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외부의 지원은 분명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진짜 핵심은 내부에서의 변화와 혁신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제가 이 모든 인터뷰 내용의 녹음본을 동료에게 달려가 들려주자 그는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더군요. 자기가 밥을 사겠다고 말이에요. 금 모으기 운동 같은 건 잘 몰랐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날 이후 저는 한국 경제를 더 깊이 탐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IMF 외환위기 극복 사례는 단순히 위기를 넘어선 이야기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훌륭한 모델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한 다큐멘터리를 보니 정말 그 금 모으기 운동 이야기가 나오더군요. 국민들이 자신의 금과 보석을 자발적으로 정부에 기부했다는 장면을 보는데 경제적 위기 속에서 개인이 아닌 국가를 위한 연대의식을 발휘했다는 점이 제가 연구해온 어떤 모델에서도 보기 힘든 부분이라고 느껴졌어요. 소름 돋게 멋지더군요. 그리고 이어지는 한강의 기적,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 세계 경제의 주요 국가로 성장하기까지 한국이 걸어온 여정은 정말 경제적 성공 이상의 것으로 보였어요. 한편의 역전 드라마 같았죠. 경제, 사회, 정치가 맞물려 작동한 복잡한 변화의 과정인 것 같아요. 다큐멘터리를 보는 내내 저는 노트를 꺼내들고 메모를 멈출 수 없었답니다.
데이터와 정책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 변화의 과정이 제 연구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으리라는 설렘에 두근거리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놓고 보니 그동안 제가 연구했던 이론들이 너무 단순해 보이기까지 했어요. 경제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사회적 의식, 문화적 변화, 정치적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 간과하고 있었던 거죠. 사이먼 존슨 교수의 말과 한국의 사례가 제게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고 있었어요. 제 연구가 이젠 정말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무언가로 발전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보게 된 거예요. 저는 그날 책상에 앉아 완전히 새로운 연구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국의 경제 발전을 단순히 경제적 데이터로만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맥락과 문화적 요인을 포함해 연구해보기로 했어요. 이 과정에서 제가 연구해온 경제 이론들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한국이라는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았죠. 이렇게 시작된 한국 경제에 대한 연구, 이 연구를 이어가면서 저는 또 곧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경제적 성공의 이면에는 반드시 그 나라의 사회적, 문화적 요인이 깔려 있다는 점이었죠. 그리고 한국에서는 그 중에서도 교육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한국은 교육열이 정말 엄청난 나라더라고요. 특히 IMF 외환위기와 한강의 기적만으로는 한국의 성공을 완전히 설명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경제적 발전을 지속시키는 데에는 그 나라의 인적 자원, 즉 사람들을 키우는 교육 시스템이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한국의 교육 제도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색을 하면서 한국의 EBS, 즉 교육방송 시스템과 같은 공교육 방송 시스템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놀랍게도 국가가 주도적으로 학생들에게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특히 디지털 학습 플랫폼을 통해 교육의 기회를 넓힌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죠. 특히 놀라웠던 점은 한국의 교육열이었습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교육에 쏟는 열정과 노력이 정말 독보적이라는 이야기를 곳곳에서 접할 수 있었어요. 과거 전쟁 직후의 혼란 속에서도 학교를 복구하고 교육을 최우선으로 삼았다는 이야기 역시 깊은 인상을 남겼죠. 한국의 경제 성공이 단순히 정부 정책의 힘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교육에 대한 헌신과 희생 덕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국 교육에 대해 공부하는 와중에 제자 중 한 명인 클로이와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녀는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다녀온 적이 있는 학생이었죠. 제가 한국 교육에 대해 관심을 보이자 그녀가 하나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교수님, 한국에서는 수능날에 비행기가 뜨지 않는다는 거 아세요? 저는 이 뜬금없는 말에 바로 질문을 던졌어요. 비행기가 왜 안 뜨냐고요. 아무리 교육열이 대단하다지만 시험 때문에 항공편이 취소된다니 그게 무슨 상관이 있나 싶었거든요. 클로이는 그럴 줄 알았다는 듯 웃더군요. 클로이는 제게 수능날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수능날은 전국 고등학생들이 치르는 대학 입학 시험을 말하는데 듣기 평가 시간에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비행기 이착륙을 제한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고작 듣기 평가 때문에 말이죠. 돈을 버는 기업을 위해서도 아니고 그냥 학생들을 위해서요. 특별한 학생도 아니고 그냥 모든 학생이요. 심지어 경찰차가 수험생들을 시험장에 태워다 주는 것도 흔한 일이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험 하나에 전국이 이렇게 협력한다는 것이 정말 대단하게 느껴졌거든요. 농담 같기도 했고요. 저는 클로이에게 이거 혹시 날 놀리는 거냐고까지 물었는데 그녀는 확신에 찬 얼굴로 말하더군요. 이건 다 정말이고 시험 당일에는 온 국민이 짠 것처럼 수험생들을 응원하는 데다가 뉴스에까지 시험 이야기가 도배가 된다고요. 거의 전 국민이 다 같이 아이들을 키우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저는 그 이야기가 너무 신기해서 더 알아보고 싶은 마음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실제로 수능날의 풍경이 자세히 묘사된 기사와 영상들이 쏟아지는 거예요. 심지어 회사들은 출근 시간을 늦추고 시민들은 도로에서 시험장을 향하는 학생들에게 길을 비켜주는 모습까지 보였어요. 이 경험은 제게 또 하나의 교훈을 안겨주었죠. 한국에서의 교육이 얼마나 남다른 의미인지를 말이에요. 한국의 교육 문화는 사회적 신뢰와 연대감, 그리고 공동체가 미래를 위해 얼마나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전 생각해요. 그렇게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문화를 연구하면 할수록 저는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인 성공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미래를 위해 협력하는 방법을 배우고 실천해온 나라라는 점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날 클로이와의 대화는 제가 한국 교육에 대해 더 탐구하고 싶게 만든 중요한 계기가 되었어요. 이 모든 역사 속에 담긴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알고 싶어졌지요. 한국 경제와 교육에 대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한 가지 깨달음이 머리를 떠나지 않는 게 있었어요. 계속 생선가시처럼 마음속에 걸려 있었죠.
책과 논문, 다큐멘터리만으로는 이 나라의 성공 비결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 속에는 그냥 글로는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죠. 제가 경험하고 싶었던 것은 숫자와 이론 너머의 한국, 바로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들이 만들어낸 문화였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한국에 가보기로요. 그래서 열심히 서치를 한 저는 마침 경기도 수원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성공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라고 했죠. 이 포럼이야말로 내가 찾던 기회다라고 생각한 저는 곧바로 참석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한국행을 준비하면서 저는 설렘과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언어도 문화도 잘 모르는 곳에 간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두려웠지만 그곳에서 배울 수 있을 것들이 저를 흥분하게 했어요. 남편과 아이들도 모처럼 들뜬 저를 보며 응원해 주더라고요. 정말 새 인생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죠. 그러던 중 한국행 일정과 관련해 미팅이 필요해서 공항 라운지에서 기다리던 어느 날 옆자리에서 책을 읽고 있던 남자가 말을 걸어왔어요. 그는 한국에서 온 여행자였죠. 저와 비슷한 나이대였고 자신의 고향인 한국에 대해 자랑스레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한국에 가시는 거라고요? 아마 많은 것들이 신기하실 거예요. 특히 음식이요. 그는 그 유명한 김치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어요. 조사하면서 한국 음식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사실 김치를 그렇게까지 사랑하는 줄은 몰랐는데요. 그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한국에는 김치만 보관하는 냉장고가 따로 있어요. 이름이 김치 냉장고랍니다. 엥? 저는 또 클로이 때처럼 이 남자가 농담을 하는 줄 알았어요. 일본인들이 스시를 좋아하지만 스시 냉장고를 가지고 있지 않고 인도인들이 커리를 좋아하지만 커리 냉장고를 따로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김치 냉장고라는 게 있다고요? 저는 너무 놀라서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가 진지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고 정말이라고. 김치는 거의 매일 식탁에 올라오는 음식이고 제대로 숙성시키려면 일반 냉장고로는 부족하다고요. 그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저는 한국 문화가 얼마나 독특하고 흥미로운지를 실감하게 되었어요. 김치 하나에 이토록 많은 정성과 문화적 의미가 담겨 있다니 한국은 정말 특별한 곳임이 틀림없다고 느꼈죠. 참 재미있는 나라예요, 한국. 그와의 대화는 한국에 대한 제 기대감을 한층 더 키우기에 충분했습니다. 드디어 한국으로 떠나는 저는 비행기에 오르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책이나 다큐멘터리로는 알 수 없었던 무언가를 직접 확인해 보자고. 한국의 경제와 교육뿐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진짜 이야기를 보자고요. 그렇게 들뜬 마음으로 한국으로 떠난 저는 드디어 수원에 당도하였어요. 그리고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 포럼에 참석하게 되었죠. 회의장은 세계 각국의 교육 관계자와 학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긴장과 흥분이 뒤섞인 상태로 첫 발표를 들으며 저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는 사실들에 감탄을 금할 수 없었어요. 첫날 발표는 한국의 교육 혁신 사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발표자는 한국의 공교육 시스템이 디지털 기술과 결합하여 어떻게 더 많은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했는지를 설명했죠. 특히 EBS 온라인 학습 시스템이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도 학생들의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운 사례가 참 재미있었어요. 발표자는 이렇게 말했죠. 한국은 교육을 그냥 학습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사회적 이동의 기회로 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을 활용한 공공 플랫폼을 제공하는 데 주력해왔죠. 그 말을 들으니 교육이 어떻게 한 국가의 경제적 형평성과 발전을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는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교수인 저조차도 새롭게 느끼는 감회였죠. 그렇게 첫날은 가볍게 마무리했어요. 중요한 건 그 다음 날이었죠. 왜냐하면 그 다음 날인 둘째 날, 에티오피아의 전 대통령이자 UN 특사로 활동 중인 사흘레워크 제후대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정말 들뜰만한 일이었죠. 그녀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어떻게 불평등 해소에 기여했는지를 이야기했어요. 한국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교육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민 모두가 교육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위해 함께 노력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따뜻했고 그녀의 말은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에티오피아에서도 한국의 사례를 본받아 디지털 교육을 도입하고 있다고 했어요. 교육이야말로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다 라는 그녀의 말이 가슴에 새겨졌죠. 실제로 한국을 본받아서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도 놀라웠고요. 이어서 포럼 중간 쉬는 시간, 저는 한 발표자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교육 환경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었죠. 저는 그에게 한국 교육의 성공 비결 중 하나는 무엇이라고 보냐고 물었어요. 근데 그가 그러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밥심으로 공부한다는 말이 있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죠. 그는 진지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는 급식 시스템이 정말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다른 나라들처럼 가벼운 런치밀 정도가 아니라고요. 한국의 학교 급식 시스템은 그저 학생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경제적 형평성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장치 중 하나라고 했어요.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고요. 심지어 이게 학습 효율성과도 직결된다고 말하는 그의 목소리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듣고 보니 맞는 말이더군요. 학생들이 점심시간에 서로의 음식을 보면서 가난을 눈치챌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한국에선 영양가 있는 좋은 식단을 모든 학생에게 똑같이 제공한다고 하니 모든 학생이 서로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겠다 싶더라고요. 꽤나 감동적인 정책이었죠. 그가 말하길 한국에서는 심지어 국가가 학생들의 급식비를 지원하며 모든 학생이 동일한 수준의 식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공부할 때 배고프면 집중할 수 없잖아요. 밥심으로 공부한다는 말은 단순히 유머가 아니라 한국이 실제로 교육에 얼마나 진지하게 접근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저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얼마나 세심하게 설계되었는지를 알겠더라고요. 학문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최적의 환경에서 배울 수 있도록 모든 요소를 고려한 시스템인 거죠. 포럼이 끝난 뒤 저는 한국의 교육 사례가 단순히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큰 교훈을 준다는 생각에 잠겼어요. 저는 어찌됐든 경제학자잖아요. 그런 제게 교육은 경제적 형평성과 사회적 이동성을 촉진하는 가장 중요한 기반인데 한국은 그것을 증명해낸 가장 완벽한 나라인 것 같아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국가 전체의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는 국민들의 헌신, 정부의 정책, 그리고 사회적 신뢰가 깊이 자리 잡고 있었죠. 이거 정말 자랑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삶과 연구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수원에서의 유네스코 포럼 이후 저는 한국의 경제와 교육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더욱 심화하려고 해요. 사실 꽤나 최근의 일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발견한 것이 단순히 정책적 성공이나 시스템적인 접근이 아니었다는 점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강의에서 한국의 사례를 자주 인용하려고 합니다. 한국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 경제적 기적을 이루고 교육을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공동체로서 함께 성장해온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들려주고 싶어요. 그저 성공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사람들의 열정과 배려,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강조하려고 하죠. 한국에서 제가 본 것은 단지 통계나 데이터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속에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었죠. 국민들의 연대와 희생,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배려, 그리고 김치 냉장고와 같은 독특한 문화까지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한국이라는 나라를 만든 것 같아요. 특히 제가 가장 감명받은 것은 한국이 단순히 성공이라는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그 과정 속에서 서로를 배려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걸어온 길은 다른 나라에게도 분명히 중요한 교훈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한국은 정말 영국감이죠. 특히 제가 연구하는 세계 불평등 문제와 개발 경제에 있어서 한국은 경제와 교육의 융합을 통해 가능성을 만들어낸 훌륭한 본보기라고 생각해요. 돌아보면 저는 이 여정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얻었습니다. 제가 고민하던 연구의 방향도 제 삶의 의미도 한국에서 찾은 작은 불씨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이제는 저 역시 제가 배운 것들을 세계에 전파해야겠다는 사명감을 느낍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한국에서 저는 사람들의 열정과 배려였고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를 보았어요. 저는 한국이 세계에 전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제 연구와 강의를 통해 더 널리 알릴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또다시 한국을 방문해 그곳에서 배운 것들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네팔의 카트만두에서 온 리짜라고 합니다. 저는 네팔의 중심지인 수도에서 태어났지만 네팔의 가장 어두운 곳에서 태어났어요. 왜냐하면 제가 살던 곳은 카트만두의 중심지가 아닌 빈민촌이었거든요. 네팔은 카스트 제도가 폐지된 나라로 알려져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살던 동네는 99%가 수드라 계급이었어요.
카스트 제도의 최하위급, 노예 계급이죠. 게다가 제가 살던 동네에는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는 불가촉 천민 계급까지 있었습니다. 수드라는 그래도 인간이라고 카스트 제도에 끼워주기라도 하는데 불가촉 천민들은 인간이 아니라서 카스트 제도에도 끼지 못했어요.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것이죠. 게다가 자기보다 높은 계급의 사람이 쓰던 찻잔을 만졌다고 어린아이를 해친 끔찍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어떤 곳에서 살았는지 조금은 감이 오시나요? 이렇게 사연을 쓰는 지금은 카스트 제도라는 신분제가 얼마나 끔찍한 풍습인지 알고 있지만 네팔에서 살 때는 이게 문제라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다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요. 높은 신분의 사람들은 볼 일도 없고 고개를 들어볼 수도 없으니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이라면 교육의 기회를 누려야 한다고 하는데 네팔 정부는 저같이 미천한 수드라 계급에게는 그 기회를 주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다른 나라에게 보여주기 식으로 학교를 하나 운영했는데 제가 운 좋게 그 학교에 다닐 수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물론 그것도 초등학교 4학년이 되기 전에 학교를 그만둬야 했지만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여자아이들은 일찍이 학교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시집을 갈 준비를 해야 했거든요. 중학생도 안 되는 나이에 무슨 결혼이냐 싶으시겠지만 네팔은 카스트 제도가 있는 것도 모자라서 조혼 제도까지 여전합니다. 물론 대외적으로는 조혼이 금지되었죠. 하지만 저희처럼 힘없는 노예 계급은 조혼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릴수록 값을 많이 쳐줬기 때문에 부모들은 최대한 빨리 시집을 보내려고 했고 저는 초경을 해야 시집을 보낼 수 있다는 이유로 초경을 빠르게 만드는 이상한 약까지 먹어야 했어요. 과학적인 근거도 없고 효과도 없는 미신적인 무엇이었습니다. 저는 15살이 되던 해에 시집을 가기로 결정되었어요. 지금은 제가 한국에 살고 있는데 최근에 친구들도 많이 사귈 수 있었고 제 또래 친구들 중에 시집을 가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 한국에 와서 결혼식을 참석해 본 적이 있는데 신부의 부모님은 신부를 보며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딸을 시집 보내면 기뻐해야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한국 신부들은 네팔처럼 어딘가로 팔려가는 것도 아닐 텐데 왜 저렇게 우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러자 저와 함께 결혼식을 갔던 한국인 친구는 자식이 부모의 품을 떠나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것은 기쁜 일이지만 작디자 같던 그 아이가 장성해서 결혼을 한다니 아쉬운 마음이 들어 저렇게 눈물을 흘리는 것일 거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다시 저의 지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네팔에서는 한국과는 정반대였어요. 제 부모님은 저의 결혼이 정해지던 날 기뻐하며 술을 마셨거든요. 저와 결혼을 하겠다는 남자에게 받은 돈으로 산 술이었습니다. 평소엔 비싸서 먹지도 못하는 술을 원 없이 마셨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네팔에서 이런 일은 흔했습니다. 부모 세대도 이렇게 살았으니 자식들도 이렇게 사는 게 당연했죠. 무엇이 옳고 그른지 교육도 받지 못하니 네팔의 현실은 앞으로도 어두울 것이고 힘 있는 자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싶어 할 테니 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15살이 되었고 저보다 20살이나 많은 35살 남자에게 시집을 가는 날이 코앞으로 성큼 다가왔어요. 그 남자에게는 이미 2명의 아내가 있었고 저는 3번째 첩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제 아버지 뻘되는 남자에게 시집을 가다니 뒤숭숭한 마음이 들었지만 모든 것을 체념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신부만 쓸 수 있는 방이었죠. 저를 찾아온 사람은 바로 저의 언니였어요. 언니는 지금 당장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가자고 했습니다. 당장 내일이 결혼식인데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물어보았더니 언니는 지금 도망가지 않으면 앞으로는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도망이라니 상상해 본 적도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언니는 제가 머뭇거리자 제 옷을 갈아입히더니 조용히 창문을 넘어 저와 함께 도망을 쳤어요. 판자를 세워 그 아래에서 자고 있는 사람들을 조심스럽게 넘어가고 나니 어느새 사람들이 사는 곳과 꽤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동이 트고 있었죠. 그러자 언니는 제 손을 붙잡고 있던 손에 힘을 주더니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언니를 큰 소리로 부르며 도대체 왜 이러냐고 울부짖었죠. 언니는 한참 후에야 멈췄습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졌고 옷까지도 다 젖어버렸죠. 언니,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거야? 언니의 팔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언니는 제 팔을 단단히 잡고 단호한 눈빛을 한 채 이 길을 쭉 따라서 걸어가라 말했어요. 한나절을 쉬지 않고 걷다 보면 사람들이 나올 텐데 거기를 가면 외국인이 하는 학교가 있을 거라고 거기로 가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나 싶어 언니에게 화를 내렸는데 언니의 표정을 보니 그럴 수가 없었어요. 언니는 울음을 참느라 입술을 깨물고 있었는데 얼마나 세게 깨물었는지 입술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던 언니는 제 등을 떠밀면서 너는 나처럼 살지 말라고?
우리가 보면서 자란 이 세상의 다가 아니라는 걸 꼭 깨달으라고, 이렇게 도망치고 나면 절대 이곳에는 발도 들이지 말라고 말했어요. 저는 언니가 걱정되었습니다. 제가 도망쳤다는 게 들통나면 언니가 무슨 꼴을 당할지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절대 못 간다며 발버둥 쳤지만 언니는 기어이 저를 떠나보냈습니다. 언니는 제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하염없이 걸었습니다. 언니가 꼭 깨달으라 했던 세상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언니의 말대로 꼭 그것을 보고야 말겠다 다짐하면서요. 점점 주변의 풍경이 달라지더니 사람들이 오고 다니는 도심이 보였습니다. 그때를 생각해보면 얼마나 걸었던지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가는 것도 버거웠을 만큼 힘들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생각도 못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애원했어요. 제발 살려달라고, 조그마한 은혜라도 베풀어 주신다면 시키는 일은 무엇이라도 하겠다면서요. 하지만 그 사람의 대답은 듣지 못했습니다. 탈진 상태였기 때문에 곧장 쓰러져 버렸거든요. 제가 눈을 뜬 곳은 누군가의 가정집이었습니다. 제가 신음소리를 내자 누군가가 들어왔는데 저는 그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알고 보니 제가 발 아래에 엎드려서 애원한 사람이 바로 이 외국인이었습니다. 외국 사람을 본 적이 없었던 저는 눈알만 대굴대굴 굴리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유창한 네팔어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자기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온 사람인데 네팔에서 여자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만난 한국인 선생님으로 인해서 지금은 한국에서 살게 된 계기가 되었기도 했었어요. 한국인 선생님은 저의 사정을 알고는 저를 학교에서 함께 하자고 하셨지만 저는 학교에 다닐 돈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한국인은 그런 걱정하기 전에 우선 씻고 밥부터 먹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어요. 저는 염치도 없이 배부르게 밥을 먹고 씻기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그 사람이 준 옷으로 갈아입기까지 했죠. 그 옷은 제가 평생 입은 옷 중에서 가장 좋은 옷이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며 입었던 신부 옷보다도 훨씬 좋았어요. 알고 보니 그 학교에는 저 같은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팔려갔다가 구출되어서 온 아이, 저처럼 결혼이 하기 싫어서 도망쳐온 아이, 부모를 잃고 방황하던 중에 들어온 아이 등등 기구한 사연을 가진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무엇이 그리 재미있는지 한국인 선생님이 세운 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저 또한 그렇게 적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학교가 평소와 달리 부산스러웠습니다. 선생님 한 분은 몰려있는 아이들을 건물 안으로 들여보내고 있었고 다른 선생님은 정문 앞에서 경찰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경찰이 오는 일은 꽤 흔했습니다. 웬 외국인들이 들어와서는 하층민 애들을 걷어다 교육을 시킨다고 하니 별것도 아닌 걸로 신고하는 일들이 잦았거든요. 또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종종 있다 보니까 그러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그때도 그랬죠. 별 생각 없이 공부를 하는데 선생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목걸이 하나를 보여주셨습니다. 전 그 목걸이를 보자마자 뒤로 넘어갈 뻔했어요. 그 목걸이는 제 언니의 것이었거든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게 어디서 났냐 물으니 선생님은 오늘 누군가가 학교 앞에 쓰러져 있었는데 그것이 저와 똑같아서 보여준 거라고 하셨어요. 나중에 확인해보니 그 사람은 제 언니가 맞았습니다. 당시 언니의 상태를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언니는 살기 위해 그곳까지 찾아온 게 분명했어요. 가끔 언니가 생각나곤 합니다. 지금 전 한국에서 이렇게 잘 지내는데 언니랑 함께였음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불현듯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옛 기억을 더듬으며 글을 쓰면서도 언니가 너무 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언니를 보내주었습니다. 한동안은 밖으로 나오지도 못했어요. 언니가 쓰러져 있었던 그곳을 바라보기만 하면 눈물이 쏟아져 숨도 쉴 수 없었죠.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보다 못한 선생님께서는 네팔에 있는 다른 곳으로 저를 보내셨습니다. 다른 한국인이 운영하는 학교였죠.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기술을 배우는데 좀 더 초점을 준 곳이었어요. 그렇게 1년 정도가 지났을 때 첫 번째 학교의 선생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있는 곳의 원장님이 말씀하시길 저를 더 좋은 곳에서 교육을 시키고 싶은데 이곳은 직업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제게 더 나은 교육을 해주기가 어렵다고 하셨다 해요. 그렇다고 첫 번째 학교로 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곳은 제 트라우마가 된 곳이니까요. 첫 번째 학교 선생님이 제안하신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선생님은 제게 한국으로 가서 공부를 하는 게 어떻겠냐 말씀하셨거든요. 그 선생님도 저와 비슷한 일을 겪으셨다더라고요. 하나뿐인 동생을 교통사고로 잃었던 적이 있는데 늘 그게 가슴에 매여 있었던 모양이에요. 어린 나이 부모와 이별하고 저를 구해준 언니마저 제가 잃었던 아이라는 생각이 유독 저에게 마음이 많이 쓰이셨고 다른 아이들과는 조금 다르게 친딸처럼 아껴주셨습니다.
비록 한국어는 선생님에게 배운 간단한 인사뿐이었지만 저는 한국으로 가겠다고, 꼭 가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린 시절 저를 구해줬던 그 한국인 선생님 덕분에 수드라 계급의 하층민 소녀가 네팔을 떠나 한국이라는 선생님의 나라로 갈 수 있게 된 것이었고, 그때 당시에 손까지 떨렸을 만큼 뭔가 모르게 저며왔던 마음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요, 한국인 선생님과 함께 한국으로 가기로 했었는데 선생님과 한국행에 같이 오르지 못했었어요. 지금도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지는 사실 저는 잘 몰라요. 갑자기 경찰서에 출석 연락이 오더니 경찰서에 억류되었습니다. 저는 불안했어요. 금방 풀려날 거라 생각했던 선생님이 며칠째 못 돌아오셨거든요. 결국 아내 되는 선생님은 제게 먼저 한국에 들어가 있는 게 어떻겠냐고 하셨습니다. 도움을 줄 사람이 있으니 너무 걱정은 말라면서요. 그리곤 아내 선생님께서 남편 일을 해결하고 곧바로 뒤따라 한국으로 갈 거라고 하셨고, 공항에 도착하면 도와줄 분께서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혼자 떠나는 게 너무 무서웠지만 비자 문제라든지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결국 16살의 나이로 비행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니 한 중년 여성분이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꼭 끌어안아주며 어리숙한 네팔어로 고생 많았다, 한국에 온 걸 축하해 라고 인사해 주었죠. 그 말을 듣는데 왜 그리 안심이 되던지 선생님이 억류되었을 때부터 느꼈던 불안감과 한국에 도착했는데 나를 데리러 오는 사람이 없으면 어떡하지 라며 걱정했던 마음, 나를 마중 나온 사람이 날 귀찮게 여길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들이 한순간에 녹아서 사라지며 마음이 편안해진 것이었어요. 그 아주머니는 저를 선생님께서 다시 한국에 오실 때까지 돌봐주기로 하셨다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그 아주머니와 한국의 어느 집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한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 그냥 어리둥절했던 것 같아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잘 몰랐던 시절이었고, 네팔 오지마을에서 온 터라 정말 아무것도 몰랐으니까요. 그렇게 한국에서 아주머니와 한 일주일 정도 지냈던 것 같은데 아주머니는 친딸 돌봐주시듯 따뜻하게 잘 대해줬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돌아와야 하는 시간은 점점 길어져만 갔었죠.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요양원에 있던 아주머니의 남편분이 위독하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아주머니는 위독하다는 남편을 챙겨야 했기에 저의 곁을 떠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었죠. 그날 아주머니는 저를 데리고 마트에 가셔서 먹을 것과 필요한 물품들을 잔뜩 구매하셨어요. 그렇게 전 낯선 한국 땅에서 다른 사람의 집에 혼자 지내게 되었습니다. 혼자 지내게 된 지 이틀째였을 거예요. 처음 보는 낯선 할아버지가 제가 있는 곳에 찾아왔었습니다. 저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당연히 아주머니인 줄 알았어요. 제가 걱정이 돼서 다시 돌아왔거나 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처음 보는 할아버지가 서 있었으니 아마 당시에 엄청 겁을 먹어서 무서웠던 기억이 납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이 제가 있는 집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었어요. 알고 보니 제가 지내고 있던 한국의 한 빌라가 그 할아버지 소유의 건물이었죠. 근데 태어날 때부터 자라왔던 네팔에서의 기억이 다시금 새록새록 생기면서 다시 네팔에서 지냈던 어린 시절의 그때로 먼 타지인 한국에서 경험하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제게 떨떠름하게 인사를 건넨 집주인 할아버지는 그 다음 날부터 하루에 3번씩, 많으면 5번씩도 찾아왔습니다. 청소는 잘하고 있냐, 집에 누구 데려온 적은 없냐, 밥은 해먹고 사는 거냐 등등 별의 별걸 다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사는지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싶다는 것, 마냥 엄청나게 사소한 것까지 캐묻곤 하셨습니다. 당시에는 한국어를 못 알아들었으니 당연히 소통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집주인 할아버지는 귀찮지도 않으신지 저 질문들을 번역해서 핸드폰에 저장을 한 뒤에 그걸 틀어서 제게 들려주었습니다. 무서움에 계속 네팔에서의 트라우마가 떠올랐어요. 네팔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당시에 저와 결혼할 남자의 부모였는데 제가 어디서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른다며 누구를 만나고 다니는지 사사건건이 간섭했었고, 결혼해서 집안일은 잘할 것 같은지, 나가서 돈은 잘 벌 것 같은지를 알기 위해 청소는 어떻게 하는지 저희 집에 쳐들어와서 감시하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는 자식을 잘 낳을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보겠다며 수치스러운 일까지도 서슴지 않았죠. 그렇다 보니 집주인 할아버지가 매일 같이 저를 찾아오는 게 미치도록 싫으면서도 무서웠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네팔에서 온 낯선 여자아이인 저를 신기해 하시면서도 의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집을 엉망으로 만들고 이상한 사람들을 데려와서 소음을 만들거나 분위기를 해칠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집안을 기웃거리며 확인하고 오늘 무슨 일 있었던 거 아니지? 라고 질문하는 것을 매일 같이 하지는 않았겠죠.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요리라도 하려고 하면 어떻게 아시고는 바로 찾아와서 집에 불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가스레인지에 손을 대냐면서 나무라기까지 했어요.
제가 배가 고파서 음식을 해 먹으려고 그랬다면서 할아버지께 설명을 드리면 할아버지는 곧장 제 손에 음식을 쥐어주시고는 자리를 떠나셨었습니다. 아는 이도 없어 늘 집에 혼자 지내야 했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정말 많이 울었어요. 저를 돌봐주시던 아주머니가 너무 보고 싶었고 네팔에서 저를 구해주었던 선생님도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낯선 집에 홀로 지내는 타지의 외국인 소녀였고 그런 제가 있는 곳을 수시로 찾아오는 할아버지까지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쓰러진 남편에게 갔던 아주머니가 매일같이 집 전화로 연락을 주기는 하셨지만 그분도 네팔어는 전혀 못하시다 보니 이런 상황을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네, 저는 많이 외로웠고 힘들었었습니다. 밤이 되면 세상을 떠난 언니가 상처투성이가 된 채로 제 꿈에 나타났고 저를 나이 많은 남자에게 시집 보내면서 돈을 받았던 네팔 부모님과 저보다 20살이나 많았던 무섭게 생겼던 당시 예비 남편이 끝도 없이 저를 쫓아오는 악몽 같은 꿈을 꾸기도 했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더 지독한 꿈을 꾼 날이었어요. 그래서인지 몸에 열이 나고 누워있던 방바닥에서 일어나질 못했었습니다. 그리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집주인 할아버지가 찾아왔죠. 집주인 할아버지는 땀에 푹 젖어 수척해져 있는 제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저를 보고 놀란 듯 하셨고 이내 방 안으로 들어와 제 이마에 손을 얹으시더니 수건에 물을 적셔 이마에 올려주시곤 조용히 나가셨습니다. 얼마 지나자 다시 할아버지는 제가 있는 방 안으로 들어오셨고 손에는 종이 가방이 들려 있었죠. 그리고는 저를 일으켜 세워주시더군요. 밥상을 펴시고는 그 위에 어떤 음식을 꺼내주셨습니다. 그때는 그게 죽이었다는 걸 몰랐었어요. 지금은 죽을 알지만 말이죠. 숟가락에 죽을 떠서 저에게 한 입씩 주셨고 할아버지께서 이 음식만 먹고 병원에 가보자며 얼른 몇 숟가락이라도 입에 넣어보라고 하셨어요. 항상 할아버지가 무서웠는데 그때 당시에 네팔에서 저를 구해줬던 선생님과 저를 보살펴 주시던 아주머니처럼 따뜻했던 할아버지의 모습에 마음이 차분해지고 위안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날 이후로도 어김없이 할아버지는 제가 있는 집에 찾아와 항상 잔소리를 하시고 가셨습니다. 청소도 잘하고 다른 사람도 들이지 말고 분리수거 같은 것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고는 집 상태도 안 좋아 보이니 본인이 집에 들어가서 확인도 좀 하고 치울 건 좀 치워주겠다며 가끔 도와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을 그 낯선 한국인 할아버지의 관심을 받으면서 지낼 수 있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16 네팔 소녀 때부터 만났던 한국인 분들은 하나같이 도움을 주었으면 주었지 저를 이용하려거나 저에게 해를 끼치려는 분들은 만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와도 함께 얼굴을 마주하며 보내는 시간들이 길어지니 그 무서웠던 한국인 할아버지와도 가까워져서 가끔 제가 어수룩한 한국말로 농담이라도 건네면 할아버지는 항상 이놈의 자식이 이라면서 제 머리를 꽁하고 쥐어박으셨었던 기억도 납니다. 한국말도 할아버지가 자기 아들 가르칠 때 썼던 공부책이라면서 가져오셔서는 알려주시고는 했었어요. 할아버지 덕분에 한국어도 많이 배울 수 있었고 말이죠. 하루는 제가 할아버지께 왜 한국 사람들은 낯선 사람들을 잘 도와주는 건지 물어봤던 적이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전 항상 한국 분들의 도움만 받으면서 지내왔으니까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이웃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주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이웃사촌이라는 개념을 알려주었어요. 사촌은 피를 나눈 사람들에게만 쓰는 단어인데 가까이 사는 사람마저도 피를 나눈 가족처럼 생각한다는 뜻으로 이웃사촌이라는 말을 사용한다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집주인 할아버지께서는 저를 가족처럼 여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진짜 마음을 알고 나니 이 세상에 혼자 남은 것처럼 느껴져 외롭고 무서웠던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로 할아버지와 함께 한국의 전통시장도 돌아다니고 맛있는 게 길에서 팔거나 하면 항상 할아버지는 저에게 음식을 사 먹이시곤 했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제가 많이 이제는 가깝게 생각하셨는지 어딜 가시든 저를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러면서 물건을 사는 법, 돈을 세는 방법, 꼭 필요한 생필품들을 알려주시고 고향이 그리울 때면 해먹을 수 있게 네팔 음식을 사는 거나 재료를 구할 수 있는 상점을 알아봐 주시기도 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정말 믿기 힘든 순간을 만나게 되었었는데요. 네팔에 억류되었던 선생님이 한국에 귀국하시면서 제가 있던 집으로 한국인 선생님과 아내 선생님께서 오신 것이었어요. 저는 한국인 선생님의 얼굴을 보자마자 뛰어가 안겨 펑펑 울었었습니다. 한국인 선생님께서도 그런 저를 꼭 껴안아 주시면서 혼자 고생 많이 했다면서 이제는 괜찮다며 저를 토닥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믿기 힘들어 했던 순간은 그때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인 선생님과 만나 펑펑 울고 있던 그때 집으로 그 집주인 할아버지가 들어오셨던 거예요. 너무 놀랐던 게 한국인 선생님께서 그 할아버지를 보시고는 아버지하고 부르시는 게 아니겠어요? 네, 맞아요. 알고 봤더니 그 할아버지는 한국인 선생님의 아버지였던 거였죠.
할아버지도 선생님에게 연락을 받고 제가 누구인지, 어디서 온 건지, 어떤 상황인지 알고는 계셨다고 합니다. 아주머니가 돌봐주실 때는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셨다가 아주머니가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이 되니까 혼자 있을 제가 걱정되셨다고 해요. 하지만 다 늙은 할아버지가 뜬금없이 나타나 뭘 해주기도 그렇고 해서 할아버지도 저를 찾아오실 때마다 속으로는 굉장히 조심스러우셨다고 합니다. 지금 저는 한 해만 더 있으면 30대에 접어듭니다. 네팔에서 온 낯선 소녀를 지켜주셨던 우리 할아버지는 지금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에 계십니다. 늘 할아버지가 보고 싶을 때면 한국인 선생님, 아니죠. 저희 아버지와 함께 할아버지가 계신 추모공원에 인사를 드리러 갑니다. 네팔에서 저를 구해주셨던 한국인 선생님과 아내 선생님께서는 지금 저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어주셨어요.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기 전까지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할아버지도 생전 없을 거라고 여겼던 손주딸이 생겼다면서 항상 시장에서 옛날 과자를 사셔서 몰래 주시곤 했었는데 그 모습을 지금 어머니에게 들키는 날이면 항상 엄마에게 혼이 나시기도 했었어요. 왜 그렇게 단 걸 애한테 주냐면서요. 그런데 그러시면서도 항상 우리 할아버지는 달고 맛있는 게 생기시면 늘 저에게 가져다 주시곤 했었습니다. 엄마한테 들켜 할아버지와 제가 혼이 날 때면 할아버지와 저는 손잡고 엄마를 피해 도망가면서 배꼽이 빠져라 웃었던 기억들도 제 머릿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네, 오늘 사연은 일단 여기까지고요. 네팔 소녀 리짜 씨가 할아버지에게 보내는 짧은 음성 메시지도 함께 보내주셨어요. 할아버지 항상 저를 위해 많은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언제나 지켜보고 있는 거죠? 오늘따라 할아버지가 많이 보고 싶어요. 거기서도 늘 아프지 말고 항상 행복해야 해요. 알았죠?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읽으면서도 마음이 많이 뭉클한 느낌을 받았어요. 리짜 씨의 말씀대로 할아버지께서도 하늘에서 늘 리짜 씨를 지켜봐 주시고 계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고 감동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럼 긴 영상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사연들을 읽어드리는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